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OT 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김진혁이고요. 지금 연구반에서 토요일, 일요일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우리 송 교수님이나 뭐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기 문제풀이를 오신 분들 대부분이 그 관심이 내가 문제를 잘 풀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도대체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시험을 보면 느끼지만 시험장에서 제가 시험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수원에 나갔어요. 수원에 나가서 1교시 끝나면 보고 그다음 또 다른 학교 가서 점심 드실 때 또 같이 가서 또 김밥도 한 조각 이렇게 먹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기하겠다는 분 많아요. 포기를 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정말 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화난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공부했던 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도대체 이 방향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분들이 포기를 하려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싶으면 자격증을 따든가 취득하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죽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격증을 못 따면 죽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포기가 되느냐? 우리 기술사는 한번 입문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죠?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예. 내가 이거 명함에다가 이렇게 넣고 싶은데 이거를 넣고 싶은데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포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사는 공부를 할 때 빨리 끝내지 않으면 이렇게 포기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슬럼프가 와요, 슬럼프. 계속 이러면 슬럼프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본인이 굉장히 무리수를 두죠. 뭐, 학원도 뭐 어떤 사람 뭐 2개씩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료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이지만, 여러분 문제풀이를 오실 때, 여러분들 여기 혹시 오늘 이거 복귀해야 오신 분, 복귀. 이 내용을 시험 보신 거 여러분 복귀하신 분 있어요? 복귀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바둑처럼 기술사 시험을 딱 보고 나면 복귀하는 게 좋아요, 복귀. 예, 복귀를 해서 저 사람이 문제를 풀이집을 만든 거하고 내가 답을 썼던 거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매칭이 되는가도 해봐야 되고 이 복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이게 하기 싫거든, 시험 보고 나면. 예. 그러니까 이 기술사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는 좀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복귀를 가급적이면 해라.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이제 되게 난해해서 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 교시의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보세요. 3교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시험장에 가면 어떤 거에 이제 먼저 지치냐면 이 말에서 여기에서 일단 지쳐요. 9개란 것 때문에 이 답을 못 쓴단 말이에요. 9개.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고 이렇게 딱 끊어놨잖아요. 그럼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냐? 그 다음에 경제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효율적인데 그러면 이거죠. 여러분들 만약 어떤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를 왜 하느냐? 그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만큼의 기간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검토할 때. 그러니까 이런 배종 계통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려면 어떤 구실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게 9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9가지.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쭉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의 내용들이 중복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특정 문제를 잘한다고 해서 이 시험에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얇게, 여러분 깊지 않게 문제를 이렇게 얇게 파는 게 아주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답은 지금 우리 풀이집에 답은 다 있어요. 있는데 기왕 이 문제풀이라고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번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런 문제를 써야 되겠다 하면 우리 답안지가 몇 줄입니까? 답안지가 이게 몇 줄이에요? 22줄이에요. 22줄. 22줄인데 우리 3, 4교시 문제는 22줄짜리 답안지를 몇 페이지씩 받아요? 14페이지 받죠? 다 14페이지를 받는데 이 9가지 내용을 쓰는데 얘를 지금 답안지에 실제 옮겨 적는다면 못 적어도 몇 페이지를 나와야 되냐면 2페이지 반이 나와요. 예. 그럼 2페이지 반을 이거를 다 글로 쓰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22줄인데 이 한 라인에 몇 자 정도 들어가냐면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계산해 봐야 돼요. 보통 한 480자 정도 들어가요. 480자. 글만 쓰면 보통 우리 한 14, 5포인트로 쓰잖아요. 글씨 크기를.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엄청나게 바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보는 내용을 딱딱딱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쳐야 돼요? 일단은 문제에 이게 정확하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9가지를 쓰라고 그랬으면 이 키가 정확하게 몇 개가 나와야 돼요? 9가지가 꼭 나와야 돼요. 9가지.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개요라는 거를 조금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개요 써야 돼요. 개요. 예, 개요는 뭡니까? 내가 이 9가지를 쓰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개요에다가 살짝 흘려낸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개요적인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여러분 물어볼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번의 주 제목을 어떻게 제가 가져왔어요? 주 제목을.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끌고 내려왔죠. 그렇죠? 여러분 풀이집을 잘 봐보세요. 이렇게 끌고 내려와야지만 채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글을 보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찾아가요. 그럼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이 뭐죠? 첫 번째가 자, 호당 정전 시간이에요. 자, 그 투자를 하는데 평가 항목이 호당 정정 시간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규정 전압 유지율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쭉 정리하는데 이 내용들이 다 뭐가 됩니까? 채점하기 좋게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이 9가지를 정확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9가지를 일단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점수가 평균 이상은 딱 가요. 시작하는 점수가. 그래서 당연히 이 개수가 9가지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하고 관련돼서 B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다음 시험은 4월달에 여러분들 뭘 준비하냐면, 요 내용을 딱 읽어보면 다음 시험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무정정 공법을 준비해야 돼요. 무정정 공법. 아시겠죠? 다음 시험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 무정전 공법에 대해서 이거 시험 문제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지금 여기 내용 중에 자, 몇 번을 보시냐면 44페이지에 보시면 자, 절연화율 이렇게 나와 있죠. 44페이지에 4번에 절연화율하고,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호당 정정 시간에서 관련 기술의 무정전 공법 나와 있죠. 그러면 다음 시험에는 이 무정전 공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 여러분들 이번에 사고 난 거 아시죠? 배전설로 사고 났는데 무정전 공법에서 그동안의 기출문제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세 가지를 이렇게 강조하죠. 세 가지.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공사용 개폐기. 두 번째는 뭐가 있죠?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이 있죠. 세 번째는 이동용 변압기를 이용하는 공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글로 쓴다는 거는 너무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이라는 책을 다시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해놓은 책들을 가지고
답안지에다가 좋은 답안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페이지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공식. 그 다음에 뭐예요? 모델링. 항상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채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분위기를 끌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무정정 공법을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무정정 공법.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9가지인데 이 문제를 선택할 때 이게 조금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어떤 분은 이거를 쓰신 분도 있어요. 이 개요적인 내용에서 전력 품질이라는 이 고품질이 전력 품질이니까 여러분 전력 품질의 기본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정전이 없어야 되고 전압도 좋아야 되고 주파수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전이 없어야 된다. 그건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과거는 그래.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죠? 현재는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죠? 이렇게 6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플리커, 고조파, 플리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압 변동에 대한 거, 전압 강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서지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요 문제하고 또 중복되는 게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냈죠? 고조파, 플리커를 또 끌고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험 문제 내신 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시험 문제를 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당장 4월 달부터 이미 1월 달에 시험을 본 거는 거의 내가 올해 시험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1월 달 시험은 이제 참고만 하면 돼요. 참고. 이 문제를 또 내면 좋은데 이 문제를 안 내도 다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낼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다른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런 정보까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45페이지에 보시면 45페이지에 우리 3번 항에 뭐가 있어요? 3번 항에 보시면 송출 전압 조정 방법이 나온 거 보시죠? 그 송출 전압의 조정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 하시는 LDC법 보이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방식이죠. 프로그램 방식. 그러면 지금 제가 1번 문제를 하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LDC법하고 이 프로그램 방법을 10점짜리 문제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교시를, 그 1번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크게 이 2가지 내용은 4월 달부터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를 이번에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번 문제. 거의 전멸이죠. 네, 2분 계시는데. 2번 문제가 왜 2번 문제를 선택을 안 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앞으로 시험을 보실 때 계산 문제를 있잖아요. 계산 문제를 내가 시험장에 가서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건 못 풀어요. 계산 문제는 절대 못 풉니다. 계산 문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내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제한된 시간에 못 풀어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중간에 풀다가 틀리면 차라리 일반 문제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한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 대부분 분들이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는 뭐 때문에 이 문제를 냈느냐. 앞으로 첫 번째는 여러분들 와이버스 변경 아시죠? 와이버스 수정. 우리가 일반적인 와이버스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얘를 3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뭐가 있죠? 하나는 자, 모선이나 송전솔로가 신설된 경우 그런 말을 쓰죠. 자, 모선이나
송전선이 뭐예요? 신설되거나 추가됐을 때 Y버스가 수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설이라는 말을 쓰죠. 기설. 기설 계통 내에 송전선로가 신설되는 경우. 근데 또 하나 이제 뭐가 있죠? 예? 기준에 TR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를 낸 거야, 얘. 얘가 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으로 여러분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다, 변경된다 이런 것들은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요. 축소. 여러분 축소하려면 뭘 써야 돼요? 크론 문제를 내야죠. 크론. 근데 저는 이번에 크론 문제가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크론 문제는 아직 좀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론 문제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죠. 크론 문제. 그래서 크론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써먹었으니까 얘는 한 7월 정도에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의 Y버스 수정이 있는데 이 기준의 변압기를 냈다. 그러면 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주고 얘를 이렇게 봐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딱 그림을 보면 아, 버스가 몇 개 있어요? 자, 버스가 두 개가 있네 이런 뜻이잖아요. 버스가 두 개가 있고 버스가 두 개가 있으면 2 곱하기 2 행렬로 해석하는 거죠. 버스가 3개 있으면 3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전선로 추가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2 곱하기 2인데 여기에 무엇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추가된 거죠. 추가. 얘가 추가되면은 여기에 자기의 어드미턴스 하나가 걸리고 여기에 사고 어드미턴스 또 걸리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2 곱하기 2 행렬에서 3 곱하기 3의 행렬로 바뀐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얘가 Y버스가 수정되는 거죠. 그럼 얘가 자기하고 상호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자, 이게 Y버스 변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축소한다는 것은 크론을 이용한다는 뜻이잖아요. 크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줘서 자기하고 상호를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자기하고 상호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얘가 1번, 2번이니까 Y에 1, 1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1, 2도 있어야 되고 2, 1도 있어야 되고 2, 2도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이렇게 된 거를 해석을 하는데 문제는 요놈이 하나 여기가 들어가 있다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줬죠. Y버스 행렬을 구했죠. 그 다음에 얘를 파이 등가 회로로 모델링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파이의 형태의 모델링까지 그려내야 된다 이 뜻이죠. 앉혀줘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실 때 일단은 뭐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거를 잘 읽어봐야 돼요. 자, 그림에서 어드미턴스 뭐가 어드미턴스냐면 요놈은 어드미턴스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LRT의 누설 리액턴스는 11%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실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얘는 어드미턴스 차원으로 이미 준 거고 얘의 값은 뭐예요? 11%로 다시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때 자, 모선이 두 개면 1, 2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권선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그림을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다?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있고 이놈이 I1이고 이놈이 I2가 되는데 이게 1대 N짜리에서 이 N이 1.1입니다. 지금 이거 해석한 거잖아요. 이렇게 된 놈을 해석해줘라.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저거를 지금 말로 표현한 이거를 표현한 거가 지금 요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서나 다른 강좌를 하실 때 다 정리했던 게, 여기는 E1이고 여기는 E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E1, E2가 되니까 KCL을 적용하면은 여기는 I2가 될 것이고 얘가 I1이니까 결국은 I1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NI2. I1 플러스 NI2는 제로입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E2에서 이후 I2하고 Z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임피던스 강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N21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문제 사실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뭐예요?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안 쳐서 표현하는데, 그러면 얘를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 요렇게 그리는 내용이 있죠. 요렇게 해서 두 가지의 형태로 보면 임피던스로 나타내는 내용이 있고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예, 우리가 얘를 임피던스용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쓰죠? 임피던스로 쓸 때는 예, n분의 z가 되죠. 여기는요 n에 n-1에 z. 얘는요 그렇죠. n-1에 z. 아, 1-n이죠. 네, 그렇죠. 1-n. 이렇게 써야지.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ny가 되겠죠. 예,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n에 n-1에 y가 되고, 얘는 1-n에 y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최종적으로 표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풀이해 보시면, 요 내용이, 요게 11%니까, 얘를 뭘로 바꿨어요? PU 값으로, 얘도 PU니까 다 PU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를 뭘로 정리한 거예요? 100분의 11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와요? 0.11PU가 되죠. 그럼 얘가 0.11PU가 어디가 있어요? LRT 누설 리액턴스가 J의 얼마? 0.16, 11. 그러니까 얘는 0.11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값이라고 지금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X, 리액턴스 값입니다. 얘는 무슨 값이라고요? 어드미턴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뭘로 바꿔야 돼요? 얘는 임피던스로 표현해야 돼요. 임피던스. 얘를 임피던스로 표현하니까 결국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J의 12.5분의 1로 해석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뭐예요? J의 0.11이라는 임피던스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임피던스를 더해야지만 어떤 게 나오겠어요? 여기 전체 임피던스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임피던스를. 그래서 이 전체 임피던스가 얼마가 된다? 0.19. 예. 0.1900. 예, 이렇게 나와요. 예, 0.1900. 그러면 지금 이 어드미턴스를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제 그 풀이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 Y버스 행렬을 계산하는데, 이 Y버스 행렬을 구하려면 일단은 어떤 값이 있어야 돼요? 상호 값하고 그 다음에 무슨 값이 있어야 돼요? 자기 어드미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값이에요? 자기 어드미턴스로 해석한 거고, 얘는 지금 뭐예요? 상호 어드미턴스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Y1의 PU 값하고 Y2의 PU 값은 무슨 어드미턴스냐면 상호와 자기 어드미턴스를 표현했다. 그래서 그 상호와 자기 어드미턴스를 표현했는데, Y의 1의 PU 값에서 그 대괄호를 여러분들 이렇게 대괄호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대괄호. 그죠? 예. 대괄호가 어디가 대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1 마이너스 대괄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제곱 이 앞에 이렇게 대괄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괄호가 지금 편집만해서 빠졌어요. 그래야지 그 마이너스 J 0.579가 나오고, 그 다음에
y2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그 여러분, 마이너스 j로 돼 있죠, 지금. 결과가. 예, 얘는 플러스 j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부호가 잘못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4월달 시험에, 이제 이런 계산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는 평소에 조금씩 해놔서 시험 때 그 문제를 풀어야지, 계산 문제만 또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시험에 빨리 나가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우리 IEEE, 여러분 이 IEEE라는 뜻은 뭘까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IEEE.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본 게 IEEE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 아무 뜻도 모르고 답안지에다가 IEEE라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한국말로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전 영어 해설집에 보시면, 나중에 한전 영어 해설집에 보시면 이게 미국의 전기전자협회예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비슷해요? 전력기술협회하고 비슷한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전자 기술자협회라는 뜻이거든요. 전기전자 기술자협회. 예, 미국의 전기전자 기술자협회에서 말하는 접지 설계 흐름도와 고려사항을 설명하라. 예. 그 다음에 이 접지 문제는 이미 우리가, 이제 저는 어차피 제가 연구반에서 이 3, 4교시를 설명하니까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접지는 우리 연구반에서 퀴즈 할 때 계속 강조했던 문제예요. 접지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 예, 해야 된다. 그냥 막연히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 접지 문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 문제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보는 큰 꼭지는 이거 2개죠.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최소한 몇 꼭지를 얘를 리스트업을 시켜야 되냐면 한 4꼭지 이상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요가 들어가는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최소한 출제자가 이런 용어를, 여러분 원래는 IEEE 하면 그냥 보통 가로 열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거기다가 영문을 넣어주죠, 풀네임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안 넣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 좀 관심이 있냐 없냐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접지할 때, 요즘 접지할 때 제1종, 제2종, 제3종 말 잘 안 쓰죠? 뭘 써요? KEC. KEC라고 쓰죠? KEC에 PN, IP, TT. 우리 이렇게 정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KEC가 뭡니까? 예, 이것처럼 이렇게 요 내용을 쭉 정리를 해야 되죠. 예, 접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에서 여러분 접지는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당연히 잘해야죠. 접지 설계 흐름도를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접지 설계 흐름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그거를 IEEE처럼 우리가 해석해달라. IEEE처럼 표현하는 게 이 스텝 1, 2, 3 이렇게 쓰는 게 IEEE로 얘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2, 3, 4로 하되,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접지를 하려면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2번째 스텝은 어떻게 합니까? 3번째 스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뭐예요? 접지가 잘 됐다. 그럼 OK가 떨어지죠? 봐보세요. 접지가 잘 됐습니다. OK입니다. 그러면 OK가 되려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OK가 됐다. 접지 설계가 완료가 됐다. 그럼 어떤 사인이 들어가지고 OK가 되느냐? 그게 바로 GPR이라는 걸 표현한다, 이거예요. GPR. 그래서 이 GPR이 어떤 상태가 됐을 때 GPR이 OK가 됩니까? 그것은 E에 뭐라고 써놨어요? E. 터치예요? 스텝이에요? 터치죠, 터치. 터치죠?
이 터치의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봐라. 다시 돌린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재설정을 다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레이드 망을 촘촘히 해야 되고 접지봉을 깊게 땅에다가 어떤 분들은 이걸 박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무식한 말은 내용보다는 박아야 한다는 말을 써요? 아니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추가로 망치로 잘 박는다 이 뜻이에요. 때려 박는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요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접지 문제가 얘가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스텝대로 여러분 하기도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할 때, 자 보세요. 내가 모타가 있어요. 모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모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모타를 이렇게 뭐예요? 접촉을 하죠. 그럼 봐보세요. 모타를 접촉하는데 이 사람한테 걸리는 전압이 이때는 이 스텝 전압이에요. 이 터치 전압이에요. 터치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스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게 GPR의 기준이냐면 얘가 GPR의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대지 전이가 GPR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텝의 전압하고 그 다음에 터치의 전압을 IEEE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IEEE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 터치는 어떻게 쓰는 게 이 터치예요? 이 문제를 해석하려면 이 터치는 결국은 우리가 전압 요소라는 게 뭐예요? 전류에다가 저항 요소가 들어가는 게 전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터치는 결국은 이 전류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게 터치냐? 이의 접촉에 대한 저항 성분하고 이 몸에 대한 저항 성분하고 이 발에 대한 저항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RH 여기에서 존재하는 게 RH고 요노마가 RB고 요노마가 2분의 RF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터치 전압을 여기다 표현하고 또는 이 스텝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 스텝 조건은 이 상태가 이 스텝이죠. 이 스텝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IB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얘가 없어지는 거죠. 터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만 가지고 여기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RB 플러스 뭐예요? ERF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내용을 표현할 때 접지 설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폭도 뭐예요? 1m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사실 쳐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예를 들어 스텝 3에 보시면 허용 접촉 전압하고 보폭 전압을 계산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부연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9번 스텝에 보시면 9번에는 자, 이 메쉬 전압이 허용 접촉 전압보다 낮으면 설계가 끝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수정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얘를 스텝 몇부터? 4부터 다시 돌린다. 그래서 재설계를 고려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그리드의 값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도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GPR 쪽도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특히 변전소 설계나 발전소 설계나 발변전 설계할 때 이 바닥을 자갈을 깔아요? 아니면 잔디로 많이 심어놔요? 자갈. 그럼 뭐 때문에 그러죠? 예,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도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항상 문제풀이를 여러분 하시는 거는 그냥 이거 봐도 되지만 왜 저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느냐. 그거는 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을 이제 준비할 때는
이 접지에 대한 문제가 크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조금 작은 문제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하냐면 KEC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놔야 돼요. KEC. 왜 그러냐면 KEC가 여러분들 KEC에서 많이 강조했던 게 과거부터 KEC를 많이 강조했던 게 아니고 KEC는 근래에 이걸 지금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우리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 이 뜻이에요. 기술사들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KEC에 관련된 주 내용이 뭐뭐가 있었죠? TN, TT, 그 다음에 IT. 그럼 거기에 전혀 안 쓰는 말은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얘가 뭡니까? 라면 TNCS예요? TNC예요? 네? TNCS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샘플이 조금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연구반에 오시면 어떻게 강의를 진행을 하냐면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엄청나게 돌립니다. 그래서 맷집이 좀 좋으면 오시면 돼요. 맷집. 우리 전기에서 맷집은 단락비죠. 단락비. 단락비가 일종의 맷집이에요. 맷집. 그래서 조금 한 4, 5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자, 4번 문제는 전력 계통에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제일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유형이 뭐냐면, 문제를 엄청나게 정독합니다, 정독. 그래서, 여러분들 1교시는 몇 개를 문제를 줘요? 13개를 주죠? 13개를 주고, 우리가 10개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문제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읽는 시간이 충분해요. 예. 그래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한 2-3번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우리가 물어보는지를 답을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에서 전력 계통에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결국은 팩트 설비가 왜 필요하냐 그거를 문제를 거론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개통도로 그린다면 우리가 개통도를 그린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개통도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잡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개요적으로. 이게 전력 개통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개통도를 그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죠. 예. 여러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의 개통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준다는 우리가 원선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바로바로 먹혀요. 그죠? 근데 안정도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원동기까지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뭐가 여기 또 들어가요? 스팀이나 우리 물을 이용하면 이 물을 가지고 이 원동기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개입이 되냐면 가바나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양을 조금 조절하고 싶어. 이 양을 조금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바나가 여기에 있는 밸브를 가지고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요놈이 이 계통에 이렇게 개입이 돼서 여기서 나중에 결국 뭐냐면 PG를 얘가 개입을 한다고 사실. 유효 전력을 개입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전압이 정상적으로 잘 가냐 안 가냐 이 전압이 잘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 보려면
AVR에 의한 익사이트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되면 얘는 결국은 뭐냐면 QG의 개념이에요. QG.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전기에서 보면 요노마가 PG 플러스 J의 뭐예요? QG다 이렇게 쓰죠. PG 플러스 JQG가 되는데 이게 플러스 JQG가 된다는 거는 여기가 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하가 지상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 부하가 지상이니까 얘는 지상을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금 플렉시블하게 전력을 보내려면 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발전단에서는 어떤 설비적인 게 필요하고 이 전력망에서는 어떤 설비적인 게 필요하고 그러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P하고 관련성을 지어서 PFJ라는 걸 용어를 정리하고 QV라는 용어를 정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PF의 관계는 유효전력의 수급, 이게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의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면 주파수에 이상 변화가 생깁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이 생겼을 때 이 주파수의 변동이 안 생기게 하려면 결국은 여기에서 얘가 개입이 돼서 이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가바나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우리는 뭘 줘요? 가바나 풀이라는 거를 줘서 그 속도 조정에 따라서 얘를 제어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무효전력은 뭐예요? 무효전력은 전압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의 수급이 불균형하면 전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49페이지에 있는 이 풀이적인 내용에 보시면 이제 개요를 이런 내용에 의해서 표현하고 개요적인 내용이 여러분 많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기술사 답안지는 일종의 뭐예요? 보고서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왜 이러냐 이거를 개요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유연성이 왜 필요합니까?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는 얘가 이 P나 Q가 이 부하가 소비하는, 이 부하가 원하는 이 값이 이 계통을 통해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잘 가게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그럼 다시 그거를 거꾸로 올라가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 전력망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발전 설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 제목으로 다 잡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발전 설비는 뭐가 있고 전력망 설비는 뭐를 다루고 ESS는 뭐가 있다. 예. 얘네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1, 2 이렇게 줬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밑에 번호로 집어넣으면 이 번호 체계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내용도 해볼 만하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지금 4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얘는 거의 한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럼 25점짜리 문제를 3페이지를 쓰려면 이렇게 많은 글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얘를 내용만 쳐도 이 문제는 충분히 답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볼까요? 자, 5번은 고주파 전류가 콘덴서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정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5번은 몇 가지를 지금 제시했죠? 이렇게 3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이렇게 제시했죠. 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이런 내용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되겠죠. 꼭지에서. 이거를 여러분 흐트러 놓으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이거 채점하기가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개요를 사실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의 공진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공진. 그래서 직렬 공진과 뭐로 나눠야 돼요? 병렬 공진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직렬 공진 현상과 병렬 공진 현상인데, 그러면 직렬 공진 현상이 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병렬 공진 현상이 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현상과 영향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렬 공진은, 자, 원인은 이렇게 쓰고 직렬 공진이 되려면 모델링을 하나 해야 되잖아요. 모델링을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직렬의 모델링은 난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이렇게 직렬 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영향. 그러면 자 보세요. 직렬 공진의 모델링을 하는데 이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직렬 공진의 모델링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모델링에다는 E라고 쓰고 또 여기에다는 이렇게 V라고 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수식에다는 얘를 수식에다는 V라고 쓰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장하면 비일비재예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온 것처럼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이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직렬 공진이 됐을 때 임피던스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이런 걸 다 표현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데 지금 그걸 써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병렬 공진이 되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뻔한 거잖아요.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 서로 역수관계잖아요. 그럼 병렬 공진이 된다는 거는 임피던스의 역을 해석하면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더 내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영향의 관계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런 첨예도하고 이런 첨예도 하나 그릴 수 있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위에 있는 첨예도하고 밑에 있는 첨예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특정 주파수에서 위는 커진 쪽이고 밑에 쪽은 뭐예요? 작은 쪽이죠. 그럼 얘는 어디에 적용해야 돼요? 얘는 그렇죠. 얘는요? 병렬 공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첨예도를 직렬 공진에 내가 얘를 앉혀야 되겠다. 병렬 공진에 앉혀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콘덴서 단자에 미치는 영향이 뭐고 공진이 났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4페이지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아마 이런 문제에서 패턴을 물어볼 수 있어요. 패턴 앞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54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회로 구성도하고 오른쪽에 등가 모델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요렇게 패턴이 요렇게 나와 있죠. 요렇게. 여기 보면 이거 봐보세요. 전류가 지금 요렇게 IN이라는 전류가 흘러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요놈과 요놈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 뜻이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존재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고조파는 얘네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줍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죠? 부하 전류는 얘가 부하예요. 부하 전류는 이 변압기로부터 부하 전류는 이렇게도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조파의 해석하고 부하 전류의 해석의 패턴은 틀려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무슨 내용이에요? 모델링이죠, 이게. 그렇죠? 그럼 이 모델링에서 지금 공진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패턴하고 이 패턴은 방향이 맞다, 틀리다? 맞죠? 맞잖아요. 이거는 지금 요 두 개의 아이가 각각의 아이로 분리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공진을 해석한 거잖아요. 얘와 얘를 똑같은 조건 해석한 거죠. 그래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HVDC 운영 시 고려해야 할 다음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 본인한테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의 문제를 보고 평소에 잘 다루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데, 출제를 했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출제했던 분들이 피드백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여론을 다 봅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분들이 제일 안 좋은 말이 뭔지 아시죠? 문제를 너무 쉽게 냈다는 거를 되게 자존심 상해요. 예. 그래서 약간의 문제들이 뭐예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어요. 일부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용어가 뭐가 되는 거죠?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SCR은 어디에서 많이 표현했냐면 단락비라는 용어에서 많이 쓰잖아요. 단락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단락비가 뭐예요? 단락비. 단락전류에서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전격에서 단락전류를 표현할 때 단락전류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IN이 단락전류잖아요. 그러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얘를 표현하게 되면 IN분의 IS가 얘가 단락비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렇게 뽑아내는 게. 그래서 이 단락비가 결국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ZPU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단락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락대 전격처럼 우리가 뒤에 가면 이런 내용이 계속 한 두 번 정도 반복되는데, 얘를 직류에 대한 HVDC에서 SCR을 한번 영어적으로 해석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SCR에 대한 내용을 영어적으로 해석할 때 이 SCR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 값하고 밑에 값을 봐보세요. 위에 값은 뭐라고 썼어요? 위에 값은? 자, 위에 값은 개통의 단락 용량, 그거를 우리는 SCC라고 그러는데, 개통의 단락 용량과 송전할 HVDC의 비를 우리는 SCR이라고 정의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SCR이 1보다 또는 2.5의 관계에서 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SCR은 2.5보다 뭐가 돼 있어요? 크게 되면, 2.5보다 크게 되면 이거는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이거를 해석하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영어적으로 물어본 게 SCR이에요. 예, 그래서 그 SCR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아마 6번 문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일부는 있으시겠지만 이게 아마 좀 쉽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UIF는 뭐예요? 우리가 그 유니트 인터액션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57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발전기하고 HVDC의 뭐예요? 상호 관계를 해석하는 게 UIF예요, UIF. 그래서 그거를 영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을
6번 문제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6번 문제가 그 값이 UIF가 0.1을 초과하면 0.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 운영 기준 이렇게 준 것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버리는 카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HVDC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또 죽으라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HVDC의 발목이 잡히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LVDC죠. LVDC. 그 다음에 지금 했던 HVDC가 있는데 요즘 LVDC도 가끔씩 문제에서 다뤄요, 안 다뤄요? 다루죠? 예, 그래서 저번 시험에도 우리가 LVDC를 일부 했었는데 요 LVDC하고 그 다음에 HVDC를 조금 구분해서 해놔야 돼요. 그래서 HVDC도 많이 해야 되지만 LVDC도 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 쪽도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뭐 다 돼 있으니까 제가 이게 칠판을 많이 안 써도 되죠? 예,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조금 화는 났을 것 같아요. 화. 예. 내용을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느냐. 근데 좋은 점은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공부한 순서대로 나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공부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저 친구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치고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공부한 만큼 나가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이 어렵게 나오니까 다음 시험은 쉽게 내지 않겠느냐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공부는 꾸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억울한 게 어떤 분들이 제일 억울하냐면 여기가 합격선인데 맨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뚝 떨어지고 또 다시 신기일전에서 이렇게 가다가 거의 근접해서 뚝 이거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슬럼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빨리 통과해야 돼요. 예. 여기에서 요 경계에서 많이 머물러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전속도 공부할 때 이 임계점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임계점에서 오래 있을 때 전격에서 우리 여러분들 보시죠. 터빈 수차가 있는데 터빈이 있는데 이 터빈이 전격 속도를 내려면 임계점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임계점을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가야 돼요? 천천히 지나가야 돼요? 빨리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임계점을 빨리 통과해서 전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근데 얘가 전격에 또 떨어지면 또 임계점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격과 임계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데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안정화 장치들이라고 다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PSS 문제도 나중에 이런 문제 한 축이 되는데 예, 준비를 조금씩 이제 해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HVDC도 있고 그 다음에 LVDC도 있고 우리 한참 또 HVDC에서 많이 나왔던 유행이 또 뭐가 있었어요? 전류형, 전압형, 예, 전류형, 전압형. 예. 그 다음에 HVDC 형태가 해저만 있느냐 아니면 또 어디에 있어요? 육상도 있죠. 육상, 직류송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교시로 볼게요. 자,
3교시까지 시험을 이렇게 딱 보면, 본인이 시험을 딱 보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없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예, 한 3교시까지 보면, 아,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3교시까지 잘 봤는데, 4교시 문제를 딱 받으니까, 이제 확신이 쓰죠. 아, 1번 문제, 뭐 1번 문제도 풀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넘기니까, 뭐 2번 문제도, 조금 뭐 내용은 길지만, 풀만 하고, 뭐 3번 문제 대충 정리하고, 그 다음에 5번, 6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내용이 난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교시까지만 잘 버틴기면 4교시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번 문제 봐보세요. 승부가 분명히 이 계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특정 내용을 나는 별로 많이 안 썼는데 점수가 오히려 잘 나왔다, 이런 문제들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때 기본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계속 놓으셨어요? 그냥 계속 놓으셨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충분히 휴식을 아마 취하셨을 것 같은데, 그 시험을 보시고 나잖아요. 그러면 발표할 때까지 절대 여러분들 이 기술사 공부는 그래요. 발표할 때까지 놀면 안 돼요. 발표할 때까지 놀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방전이 돼버립니다. 그 다시 얘를 또 끌어올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고 대부분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를 안 깨려고 시험 보고, 요즘은 독서실을 잘 안 가는데 시험 보고 다 독서실 가요. 왜냐하면 그걸 안 깨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거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할 때까지 그냥 쭉 놀면 그냥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계속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쓰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에 몇 개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서면 뭐예요? 다 까먹죠. 우리 기술사 공부는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엎어놓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엎어놓고 쓴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 문제를 읽으면, 제가 계속 꼭지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딱 보면 내가 이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몇 개가 되고 어떻게 얘를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주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대충 읽어요. 문제를 그냥 대충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만 보죠?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공부를 하니까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는 이걸 내서 얘를 약간 틀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적응을 하려면 항상 이 기출 문제를 보실 때 답이 없는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야 돼요. 답이 없는 기출 문제도 많이 읽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유행처럼 내는지를 금방 알 수 있지, 여러분들이 맨날 이 문제만 주면 풀이가 어딨냐고 풀이만 찾는데, 사실 풀이는 이 문제를 잘 읽으면 거기에 풀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 기술사 공부를 여러분들 한 3년이나 한 2년 이상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차게 공부했다라고 하면 웬만큼 문제를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45점은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예, 그 내용만 잘 정리하면.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잘 정리하는 거냐? 이것부터 여러분들, 이것부터 쓰는 것도 엄청난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썼죠. 1, 가로 열고 1, 가로 열고 닫고 1, 동그라미 1, 가. 이렇게 여러분 대조식으로 문제를 답을 이렇게 쓰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채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 하나만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수십 개, 100개, 수백 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뭐가 있냐면 약간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답안지는 글씨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깔끔하게 얘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줄이 몇 줄 있다? 이렇게 3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안지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답안지를 쓰실 때 이렇게 여러분들 가로줄이 약하게 있어요, 없어요? 가로줄이 있어요. 근데 이 가로줄을 잘 타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SCR에 정의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이 줄을 잘 타고 쓴 거예요? 아니면 SCR을 이렇게 쓰는 게 잘 타고 쓰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타고 쓰는 게 글씨가 깔끔하죠. 예. 그래서 이 분수를 표현할 때나 표를 쓸 때도 이 답안지를 잘 타고 써야지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으면 뭐 어떤 분들은 뭐 정신없이 이 답을 막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심호흡을 좀 크게 하고 이 답안을 정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딱 1교시 때 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1교시 때 복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하고 있죠? 너무 맛있었어요. 예. 이렇게 손 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합격될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왜? 아직 공부가 내용이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면은 이렇게 펜을 여러분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 때 하나도 뭐예요? 안 아프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연습이 안 돼 있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사 공부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사 공부는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석박사, 특히 박사 이런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격시험이에요, 자격시험. 여러분, 기술사 공부는 자격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엄청난 자료나 엄청난 내용을 가져와야지만 이 기술사 시험에 합격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이 시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은 또 시험이 몇 번 있어요? 1년에? 이렇게 또 3번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굉장히 얍삽하게 공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많은 자료를 안 보고 이 답을 쓰는 거를 저는 방점을 둬요, 항상.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받으면 저는 아침에 이제 그 100분 강의하기 전에 100분, 그 다음에 100분은 이 문제 읽는 연습을 같이 시키는데 100분 동안 퀴즈를 하고 나서 그 당일날 제가 빨간 펜으로 이거 다 정리해서 이 부분은 잘못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코치를 할 때 이런 답안지 스킬을 쓰는 거를 저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늘상 뭐예요? 나오는 문제잖아요. 여기 제가 이 문제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다 든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게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만만한데 이 내용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자,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끊어놨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컴에 대해서 이 구조하고 원리를 써라. 여기에서 점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팩트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팩트는 딱 이게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스테이트컴을 얘를 팩트의 개념에서 끄집어 내려니까 사실 이 스테이트컴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얘하고 어디가 포함된 거예요? SSC가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이 팩트 스테이트컴하고 SSC를 묶으면 UPFC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UPFC까지 어차피 들어갈 건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뭐를 별도로 더 물어봤냐면 이 스테이트컴을 따로 또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UPFC 이거 써야 안 써요? 팩트에서. 이거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정리해야 되고 얘도 우리는 따로 봐야 되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영어 해설집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의 이기 계통을 모델링 해놓은 책이 있죠. 내용이 있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를 V1으로 보자. V1으로 보자. 그래서 이 V1을 델타1으로 보고 V2를 델타의 2로 보자. 델타의 2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JX가 있다. 그러면 이 전력이 V2로 이동을 할 때 잘 갑니까? 안 갑니까? 라고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P가 뭐가 있어요? P가 X분의 V1, V2. 자, 사인 뭐예요? 델타 1, 델타 2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이만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놈은 누구고 이렇게 관여하는 놈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관여하는 놈은 누굽니까? 이걸 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여하는 놈은 UPFC입니다. 이게 종합제어잖아요. 그 다음에 X분의 1을 관여하는 놈은 누굽니까? 얘입니다. 얘를 관여하는 놈은 누굽니까? 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이 사람이 이 개념을 알고 있냐 없냐. 그러니까 팩트 설비를 지금 2번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일반적인 팩트를 잘 알고 있느냐. 그거는 팩트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 그 팩트 안에서 스테이트콤을 정확하게 당신이 원리적으로 아느냐.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뻔해요. 뭐에서 승부를 많이 걸었냐면 이것만 냈다 설명을 잔뜩 하고 얘네들은 그냥 두리뭉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줘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자, 팩트는 우리 지금 책에 표현된 것처럼 TCSC부터 시작해서 UPFC까지 쓰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원리하고 뭐로 정리가 돼 있어요? 원리하고 자, 예를 들어서 60페이지에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이런 팩트의 기능, 팩트의 필요성 이거는 팩트의 기능이나 팩트의 필요성은 이 문제에서 지금 팩트의 전반적인 역할을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내용을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고 정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60페이지처럼 팩트에 분류해서 바로 들어가야 돼요. TCBR부터. 그죠? 그럼 TCBR부터 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스테이트콤에 대해서 얘를 상당히 잘 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스테이트콤이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 V1, V2 이런 식으로 개입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모델링 한 게 여러분들 거기 봐보세요. 스테이트콤 모델링 봐보세요. 얘를 어떻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놈이 스테이트콤 이렇게 정리해놨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 전압을 VS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해놨죠? VS.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을 V0 이렇게 표현했나요? 그러면 이 스테이트콤이 하는 역할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계통에 실어주는 역할이 있고 이놈이 또 이렇게 당기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어주거나 당기지 않는 역할이 있다. 그래서 모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모드가 있다. 하나는 캐피시터의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인덕티브 모드가 있고 세 번째는 동상. 예. 그래서 이거를 나타낼 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QV에 의한 제어가 뭐가 있다? Q는 전압하고 관련시키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이 구조와 원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고 팩트라고 하면 안 된다. 스테이트콤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실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콤의 여러분 구조를 표현하는데 그 모양이 여러분 이렇게 생긴 모양이 마치 얘는 무슨 모양처럼 그린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 스테이트콤은 자료식 인버터를 이용하면 여기 나오죠? 자료식 인버터를 이용합니다라는 모델은 이렇게 우리가 그리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조적으로 좀 그려주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자, 보세요. 이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이 내용이 여러분 QV처럼, 자, QV처럼 델타 V, 여러분 보세요. 델타 V는 V분의 QX입니다.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QS, 스테이트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QS는 X분의 델타 V의 V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 델타 V는 무슨 값이냐면 전압 강하잖아요. 전압 강화분이죠. 그러니까 얘가 VS-V0가 델타 V입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넣냐면 VS-V0에 요놈을 VS로 놓으면 요렇게 지금 우리가 수식이 정리가 돼 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값이 0이면 요놈과 요놈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VS하고 V0가 같다. 그러면 얘는 0입니다. 뭐가? QS가. 이거는 뭐예요? 동상. 얘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요놈이 이렇게 돼 있다. VS가 크다. 그럼 무슨 상태? 인덕티브 상태입니다. V0가 크다. 그럼 뭐예요? V0 크다. 캐피시터 모드가 된다. 이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요 문제를 할 때 그 원리적인 걸 설명하려면 벡터가 조금 수반이 돼야 되죠. 그래서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벡터는 지금 뭘 표현하는 거예요? 얘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요런 내용에서 우리가 요렇게 델타 V하고 요 델타 V는 차이가 있다 없다? 같다 틀리다? 이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델타 V는 무효 전력의 델타 V를 해석한 거죠. 얘는요. 얘는 유효 전력 일정 조건에서 우리가 델타 V 해석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삼각형 V, 번데기 V 꼭 이렇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안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는데 63페이지에 있는 캐패시터 모드하고 인덕티브 모드에서 그거 다 그러지 않더라도 캐패시터가 됐든 인덕티브가 됐든 하나 정도는 얘를 해석을 해주면 이게 원리적으로 해석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막상 이렇게 뜯어보면 만만치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면 복기를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복기를 해봐야지만 그나마 나중에 교정이 되지. 다시 다음에 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급하면 옛날 생각만 나죠. 그죠? 항상 급하면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도 급하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연습을 좀 해두면 좋아요. 근데 오늘 문제풀이를 이렇게 하는데 평소에 강의 듣는 것보다 더 빡세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곧 합격될 사람들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주말에 시험도 끝났겠다. 주말에 이제 많이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6시 반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각오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올해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세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양반은 도대체
뭐를 이야기를 계속 할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사실 풀이가 있기 때문에 풀이를 보고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좀 이렇게 끊어서 다시 보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RxB 이렇게 무한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RxB가 무한대가 된다는 거는 딱 이 밑에 이렇게 바로 설명을 하고 있죠. R이 무슨 상태예요? 제로 상태.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RxB에서 R이 제로 상태가 됐을 때는 계통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끊어서 또 보는데 CT가 4000짜리고 1차가 그 다음에 C200 이렇게 나와 있다면 C200 그러면 여러분들이 C200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10P에 20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렇게 써놓죠. 그 다음 또 가로 열고 C200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내용이 시험 문제에 안 나왔느냐? 나온단 말이에요. 예. C200이라는 뜻하고 10P20이라는 뜻은 우리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 C200은 200V용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럼 200V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뒤에 그 풀이해 보시면 2옴에다가 5A를 하면 얘가 10V가 되잖아요. 10V인데 여기다가 20배 하면 얘가 몇 볼트예요? 200V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IEC하고 안C가 있는데 IEC하고 안C의 표현법이 어떻게 됩니까? 얘하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C200은 안C다, IEC다. 얘는요, IEC 표현법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요렇게 뭐예요? 1번, 2번, 3번 주고 얘는 뭘 의미하고 얘는 뭘 의미하고 얘는 뭘 의미합니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이거 10점짜리 문제 있죠? 예. 그러니까 CT 문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세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야지 이 문제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렇게 했는데 지금 그 그림이 더 나와 있지만 CT가 요렇게 있어요. CT가. 그럼 CT가 요렇게 있는데 CT에 여기에 요렇게 릴레이가 있는 거하고 CT가 릴레이가 있는 거하고 요렇게 해서는 암페어 메타가 있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해석하는데 여러분 용어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얘는 계전이라고 계전. 아시죠? 계전. 근데 얘는 뭐예요? 계측이에요. 계측. 아시겠죠? 그러면 계측이란 말이에요. 얘는 계측. 얘는 뭐예요? 계전. 그래서 우리가 계전 쓰는 거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용을 많이 다룬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차단기가 이렇게 있어요. 차단기. 그럼 차단기에 트리코일이 있겠죠? 이렇게 트리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단기 쪽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암페어 메타는 이 암페어 메타는 차단기가 아니고 CT가 포화가 됐다 할지라도 암페어 이 메타기가 우리가 잘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 계통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포화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물론 포화가 되면 안 되지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포화가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이 계전기가 동작을 못하게 되면 이 차단기의 트리코일이 여자가 안 돼서 얘가 동작이 안 되면 이 계통의 보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전기가 동작을 잘 하려면 이 CT를 설계를 할 때, CT를 결정할 때 여기에 또는 여기에 존재하는 일종의 CT의 부하들이 부담이잖아요. 얘네들의 용량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석할 때
여기에 그러면 계정기 디바이스 넘버가 50하고 51 넘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50하고 51 넘버가 있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순시와 한시, 반한시 특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0과 51이 있는데 뒤에 보시면 IT 커브가 있죠. IT 커브. 그 IT 커브에 보시면 우리가 요렇게 그러면 이게 반한시잖아요. 반한시죠.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그리면 순시로 그린 거죠. 예.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이거하고 이거를 엄청나게 헷갈려 해요. 기준을 안 잡고 가면. 그래서 얘도 여기가 여러분 둘 중에 50% 확률이잖아요. 얘가 시간이나 얘가 전류가 될 수 있는데 얘가 시간인지 얘가 전류인지 저기가 시간인지 전류인지 이거 축을 굉장히 헷갈려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부터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시는 여기가 0.05로 이미 세팅이 돼 있고 얘는 몇 프로고 그 다음에 얘는 몇 프로의 동작을 하겠다. 지금 그걸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보세요. CT 2차 측의 전선은 요만큼이고 거리는 이만큼인데 고장 직전에 전압은 6.9이고 모선에 발생한 삼상 단락 전류를 차단기가 성공적으로 차단하는 여부를 판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CT가 있으면 요 라인의 저항이 얼마라는 거예요? 메타당 0.1, 30m.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한 부담이 또 따로 있겠죠. 예. 일종의 얘네들의 부하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PT도 이렇게 PT가 있으면 PT도 여러분들 릴레이가 있죠. 여기 볼트미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PT도 얘네들이 뭐예요? 부담.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조금 피해갔죠. 뭐가 피해갔어요? 이 부담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는 안 물어봤잖아요. 부담, 전격 부담, 소비 부담. 또 뭐가 있어요? 동작 부담. 예, 이렇게 용어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도 10점짜리 문제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는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지금 이 문제 봐보세요. 요렇게 CT를 걸어서 요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지금 해놨죠.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도 엄청나게 내공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이것도 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예, 여기 사고가 나면. 그래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고장 전류 보세요. 여러분 고장 전류는 변압기를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고장 전류는 통과하지. 여러분들 있잖아요. 단락 전류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발전기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고가 나요. 그럼 사고가 나면 이 전류는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압기가 있어요. 변압기가 얘를 보내는 건 아니지. 여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단락 전류가 증가되는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세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발전기 키로 정리하죠, 우리는. 발전기 키. 뭐예요? 하나는 발전기 용량이 크면 많이 보내. 또 두 번째, 전원이 집중화되어 있으면 많이 보내. 3. 기관 계통이 이 루터가 되어 있으면 많이 보내. 이게 단락 전류가 증가되는 원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변압기에서 왜 단락 전류를 흐르는데 이 변압기에 전격된 단락 전류의 비를 왜 하냐면 이 변압기가 이 단락 전류를 해서 이 변압기 쪽으로 통해 흐르는데 변압기가 단락 전류를 허용을 못하면 변압기가 탈 거 아니에요. 그럼 변압기가 고장 나지 말려고 그거를 방지하려고 차단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입시켜야 되잖아. 문제가 되면. 예. 그래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기 위한 내용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2번의 변압기 임피던스 ZT는 3500분의 100 이렇게 되어 있죠. 풀이해 보시면. 예. 35가 돼야 되겠죠. 그 풀이상을 보시면. 땡땡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갔으니까 이제 개념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까요? 우리 아까 2번 문제도 우리 교재에 다 있던 내용이에요. 자, 3번에 보시면, 자,
전력 계통에서 고장 발생 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내신 분들이 제대로 한번 공부를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이 문제를 다 낸 거예요. 자, 보세요. SPS. 예. 그 다음에 UFR 이렇게 냈는데 그 여러분들 SPS는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를 다 보시겠지만 우리 산자부 고시 이거 여러분 보시죠.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하실 때. 자, 이제 우리 이 자료는 제가 우리 반에서 공유했는데 산자부 고시에 보면 전력 개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고시에. 여기에 보면 SPS라고 아예 딱 여기에 그 조항이 딱 박혀 있어요. 24조에 있어요. 24조. 24조에 대한 문제를 낸 거예요, 사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어떤 걸 또 냈냐면 나중에 요 제목이 전력 개통 신뢰도 전력 개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이라고 우리 전기사업법을 준용해서 이 문제를 고시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 2012년도, 15년도 그 버전을 보면 안 되고 2019년도 거를 봐야 돼요. 예, 가장 최근 거. 여기에 보면 PSS가 과거에는 PSS가 500MV급에서 설치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죠. 개정이 되면서 500이 아니고 얼마로 바뀌었어요? 300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자료를 보면 안 되고 19년도 거를 최소한 봐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UFR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유지를 해야 될 주파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격 주파수의 범위는. 그래서 플러스 범위, 마이너스 범위를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이게 전력 개통 신뢰도 품질에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이 아니고 얘는 산자부 고시에 보면 60Hz 플러스 마이너스 0.2라고 딱 박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개념이나 국내 운영 기준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쓰는데 조금 부담을 주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2019년도 11월 1일자에 그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고 혹시 우리 기출문제 중에 고시에 보시면 4조, 5조, 6조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이거 기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문제도 나와 있다고. 뭐가 나와 있냐면 전압 조정의 목표는 얼마가 되고 전압 유지의 목표는 얼마 됩니까? 이렇게 그 조의 제목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런 문제를 좀 찾아서 보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을 해석을 하지만 이 문제의 내용은 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본 강의에 들어가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일단 여기에 개념은 요 자료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을 조금 부연적으로 설명을 이제 주파수 운영 예비력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요 내용은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4번 선택하신 분. 근데 4번은 몇 도예요? 90도요, 90도. 자, 진상 90도 전류법을 설명하고 계전기의 최대 토크각을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71페이지. 여러분 71페이지에 우리 계정기 파트에 보면 요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떤 의미냐면 의미적으로는 지금 이런 뜻이에요. 우리 계통에 이렇게 사고가 나잖아요. 계통에 사고가 나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사고 전류가 흐르죠. 그럼 이 사고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4번 문제에서 단락 방향 계정기이니까 우리 이 단락 방향 계정기는 많이 다뤄요, 안 다뤄요? 단락 방향 계전 방식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단락 방향 계전기를 많이 다루지 않는데 이 단락 방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제가 요 내용을 맛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V라는 레퍼런스를 딱 정해요. 전압. 그래서 뭘 기준하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는 사고 전류잖아요. 사고 전류죠. 그러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지금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이 기준 전압 V라는 기준 전압에 대해서 여기에서 진상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리드라고 써놨죠. 리드. 진상.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게 지상이잖아요. 그러면 진상과 지상이 있을 때 30도, 60도, 몇 도가 뭐예요? 여기 90도잖아요. 이 90도를 해석을 하라 이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 하나 잡아놨죠. 화살표. 그 화살표 보면 최소 동작 전류에 뭐라 써놨어요? 기준선. 최소 동작 전류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내용을 얘는 우리가 방향성을 잡는 각이에요. 그러면 실제 얘는 몇 도가 되냐면 여기 각이 일종의 동작을 잡는 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문제를 내는 거는 이거를 기준했을 때 이 영역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내용을 앵글로 한번 표현해 봐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가 바로 동작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슨 영역이 되겠어요? 여기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넌 오퍼레이션 써놨잖아요. 여기는 무슨 영역이에요? 부동작 영역이에요. 그래서 동작 영역과 부동작 영역이 있는데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70페이지에 보시면 70페이지에 방향성 계정기의 정정은 어떻게 할 거냐? 방향 단락 방향 과전류 계정기를 우리는 DOCR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지락 방향 과전류 계정 방식을 DOCGR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D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다이렉셔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단락 전류가 됐을 때 그러면 비접지 계통은 90도 진상에 충전 전류가 흐른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단락 전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90도 지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락 전류라는 게 원래 이거잖아요. JX분의 E가 얘가 단락 전류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스 JX분의 E의 개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전류하고 전압과의 관계에서 단락이 됐을 때는 결국은 전류가 전압보다 J만큼 뒤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J만큼 앞선다는 건 뭐냐면 결국 진상 성분은 C 성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에서 이 앵글로 한번 표현해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5번에 보시면 우리 여기 앞에서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지금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거론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이 나죠. 아까 제가 이제 다음 시험의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 시험의 문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들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초이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초이스를 하는데 문제를 지금 전력 계통의 차단기의 전격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단기 전격이라고 하면 무엇을 우리는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쓰는 게 차단기 전격이. 이쪽에 뭐예요?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하고 유사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우리 필기도 용어 정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필기다운 문제가 안 나왔죠? 잘 봐보세요. 필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필기다운 문제를 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4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필기 문제는 필입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필기에 대한 용어에서도 뭐가 나와요? 자, 제한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전격 전압 어떻게 됩니까? 전격 전압 어떻게 됩니까? 필기 제한 전압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방전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물어보죠, 용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듯이 차단기도 이런 용어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격 전류, 전격 전압, 전격 차단 전류, 예, 이런 내용들이 차단기의 전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대칭 계수를 단락 전류의 비대칭 계수를 해석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비대칭 계수를 해석한다는 거는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75페이지에 단락 전류 비대칭 계수가 나와 있는데 이 비대칭 계수를 어시메트리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시메트리컬로 표현되는 비대칭 계수가 있고 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MF라고도 표현해요. MF. 그래서 D페이지 봐보세요. D페이지에 보시면 76페이지에 그 RXB에 따라서 MF가 몇 사이클부터 몇 사이클까지 돼 있어요? 8사이클부터 2사이클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8사이클부터 2사이클까지 나와 있는데 요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그림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전류를 요 두 개의 전류를 이렇게 하나 표현하고 여기에 직류분 하나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락 전류는 지금 이거잖아요. 고정 전류는 대칭적인 값하고 뭐가 있다? 비대칭적인 값이 있다. 근데 이 비대칭성은 주 원인이 뭐냐? 비대칭성의 주 원인은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 문제에다가 좀 녹여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76페이지에 보시면 비대칭 계수의 K값을 뭐라고 했어요? 표현해달라. 그래서 그 K값을 표현하는데 이 K값은 위의 값이 뭐예요? I의 AS라고 써놨잖아요. I의 AS를 뭘로 나눈 값이에요? I의 S로 나눈 값이다. 그러면 AS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비대칭 전류의 시루치이고 S라는 값이 뭐예요? 대칭 전류 값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한 번 더 표현해서 여기서 말하는 IAS는 K곱의 IS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직류분은 회로 종수에 의해서 크게 정해지고 C종수는 R분의 L이고 얘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마지막으로 6번 문제만 정리하고 짧게 하고 끊을게요. 자, 6번 문제는 자, 전력 품질과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문제 봐보세요. 이 문제를 딱 보면 전혀 이 문제는 거부가 없어요. 거부 반응이. 그런데 막상 딱 손을 대려니까 이거 봐보세요. 곡선. 이런 것들을 지금 뭐예요? 다 그려달라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 봐보세요. 시험장에 앞으로 이런 모델링 공부를 안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직했으면 이 모델링 책을 이렇게 따로 여러분들 교육을 시키겠어요. 저는 이것도 시험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델링을 지금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델링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시감도 곡선을 그리는데 불육해 한개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보세요. 얘를 그릴 때 대충 이 그림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는 이 문제 답을 준다 안 준다? 예? 안 줘요. 여러분 절대 있잖아요. 출제자들이 이렇게 그려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책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로축은 뭐고, 세로축은 뭐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얘하고 얘를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곡선은 이거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은 분들이 꼭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우리 교재는 100%라고 써져 있고, 80%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교재는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100이라고 엄청나게 또 강조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다 뭐들 해야 돼요? 다 책대로 해야 돼요. 책대로. 예. 그래서 여기가 몇 프로 돼 있어요? 100%. 여기 몇 프로? 80%.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얘도 해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석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가정했을 때 100%, 80%.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됐을 때 여기에서는 100%의 사람들이 이 값에서 느낀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80%의 사람들이 더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커브하고 B 커브를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는 그림을 그려서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봐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뭐로 잡아놨어요? 요거. 발생 주기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예, 얘는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붙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답안지 여백을 생각해서 이게 조금 더 늘리면 뭐가 되는 거죠? 답안지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화살표는 여기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여기다 하지 않고 밑에다 이렇게 해야지 답안지가 훨씬 깔끔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에 보세요. 플리커, 경감한 대책 여러분 이건 다 어떻게 쓸 수 있죠?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 문제 나오면 이건 어떻게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서 다 막혀요? 이거에서 안 나온다니까. 예. 그 다음에 델타 V10도 델타 V10만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다 맞느냐? 이것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델타 V10인데 델타 V10 이렇게 쓰면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쓰면 맞아 안 맞아요? 이거 안 맞죠? 아까 이렇게 써야지만 Q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잖아요. Q.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 전동기는 무효 전력 아니에요. 무효 전력이 변화가 심하면 델타 V가 생긴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압이 100V에서 99V까지 1V 변화됐을 때 걔가 몇 회?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게 델타 V10을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정확히 안 나오고는 이 문제를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를 25점짜리로 준다는 거는 이번에 여러분들 1교시에 10점짜리 문제와 비교해보면 얘는 사실 10점짜리 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뭐에서 얘가 25점이냐면 이거를 해석을 못 한다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8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그 전원 외란의 종류의 그런 그림이 우리가 아까 했던 어디에서 그런 그림을 좋아하냐면 그게 IEEE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부법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0.1, 0.9는 조금 부족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해서 얘를 1PU에 보면 온다면 요렇게 변화되면 이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얘가 요렇게 되거나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듀레이션하고 얘 커브가 얘는 0.1 범위가 되잖아요. 얘는 0.9 범위밖에 안 되는 거죠. 얘가 1PU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이게 바로 전압 변동의 기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기에다가 조금 녹여 넣으면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요 내용을 보셨고 뭐 저희도 이거 설 때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어요. 예, 저하고 우리 그 송 교수하고.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짧게 정리해서 일부 오타는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향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연휴 때 아마 그 학원과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이 시험은 빨리 합격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서 빨리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그 방송은 이제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개인적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